신문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월가 신문.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좀 오래된 경제신문이야. 그래서 이제 이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제 미국의 신문은 크게 세 가지가 유명해요.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소위 공화당 쪽 입장에 가까운 기사가 나와. 워싱턴 포스트가 공화당 쪽에 가까운 입장에 나오는 신문이고, 그 다음에 뉴욕 타임즈. 얘네가 민주당에 가까운, 미국의 민주당에 가까운 입장이 뉴욕 타임즈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즈가 가장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이제 대표적인 신문이라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누구냐? 민주당이나 공화당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 이익, 이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리 중심의 기사를 쓰는 언론사예요. 실리 중심의 기사를 쓰는 언론사. 나름대로 양쪽 파시즘 만세, 전체주의 만세. 아까 너 정신분열증으로 왔던 애지. 쥐약장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이거, 가만있어 보자. 우리 달퐁이 돈이 많은가 봐요. 네. 잠깐 월스트리트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나한테 한 얘기지? 이게 지금 나한테 한 얘기네? 그지? 그래요. 돈 많은가 봐요? 법정에서 만나요. 또 누구야? 파시즘 만세, 전체주의 만세? 미친 거 아니야? 예. 얘네들이 왜 이럴까? 왜, 너네들이 멘붕이 온 거지? 멘붕이 왔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던 우리 민족끼리 사건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서 멘붕이 온 거야? 예. 매니저 건희님, 쥐약장수 진님, 퍼프로즈님, DNA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추천들은 하셨어요? 예. 추천들은 하셨어요? 내 말은 심리라고 하신 분, 나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내 말 심리, 유럽 라합, 야, 자막이 뭐? 근데 지금 너 나한테 지금 반말한 거야? 간땡이가 부었구나? 확 포악을 해버릴까 보다. 예. 오빠 지금 그렇게 입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내가 그 냉장고 바지 입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더워서 그랬어. 예. 자, 여러분. 내가 3,000명 되면 깔라고 그랬는데, 예. 네. 3,000명 되면 깔려고 그랬던 이불을요. 지금 그냥 깔게요. 지금이 제일 사람 많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의 나의 패션. 멋있나?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월스트리트 저널 들어가기 전에, 좀 괜찮은가? 짜잔. 엄마 진짜 짧아 보인다. 이씨. 네. 엄마가 내려올 때 콩슬 갔어. 네. 지금 본방은요, 아까 그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애들 때문에 얼려놨어요. 자. 이게, 이불이. 응. 괜찮죠? 아니야. 다시 또 다리가 들어가서 안 돼. 칼로 뜯으면 이불이 손상될 수 있다. 내가 기술적으로 다리 잘 뜯으면 돼. 엄마가? 네. 꼭 왜 마술할 때 미녀 도우미가 도와주는 것 같아. 제가 며칠 전에, 예, 제가 이제 어머. 며칠 전에 시장을 갔잖아요. 엄마 이거 아빠 사람 맞췄어. 야, 그럼
산 거 아니고 이거 시청자가 보내주신 거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야. 나 어제 마침 아빠랑 베개 이런 거 없냐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베개를 안 사줘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진짜 어제 얘기했거든 어젯밤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베개도 없고 근데 아빠가 막 800 해준다 그래서 안 사주잖아. 맞아. 망치 부인님께. 빨대 넣는 거 막 쓰라고 그러고. 맞아. 예. 자, 망치 부인님께 시청자이자 팬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PS 콩사탕 것도 함께 보냈어요. 화이팅! 예, 에버님 감사합니다. 예, 네버님 잡음.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놨다가 이거 이제 비닐을 뜯어가지고 여보! 당신이 안 사줘도 당신이 이런 거 안 사줘도 시청자가 보내줬어! 오, 2개나 있네? 2개나 보내줬네? 오. 이거 치우자. 이거 나 지우면 안 돼. 너 들어가서 올라가지. 아. 야, 그거 애기 때나 하는 거지. 지금 너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돼 너. 나 아직 어려! 그래? 파릇파릇한 새싹이라고. 와. 어머, 시청자님 이러시면 아니 돼요. 잘 돼요. 이 베개 껍데기다. 이거 완전. 우와, 내거. 오. 내 그거 어렸을 때 유치찬 핑크색 칠공주 그거 버렸어. 씨. 저기 뭐야 백설공주 신데렐라 공주. 7살 때 했던 거를 아직도 해놔가지고. 야, 엄마 방 침대 카반 17년째야. 핑크색 공주가 여자 있나? 이거 네 거다 야. 그러게? 널 위한 이불인데? 응. 야. 근데 이거 어디다 깔아? 네 방에. 아니 지금 방송에서 이불 깐다며. 아니야, 그냥 보여주는 거지. 예. 엄마 안 보여? 네. 이런 이불이 왔고요. 네. 올. 이제 엄마 취향에. 야, 너 네 길이에 맞겠다. 엄마는 이거 너무 긴데. 엄마 이것도 너무 길어 엄마한테. 이씨. 이것도 이뻐. 엄마 그냥 둘 다 내 거 줘. 와. 거꾸로 됐네. 와. 다 못 들어. 와. 너무 예쁘다. 야. 엄마 결혼해서 지금 제일 예쁜 이불을 갖게 된 거야, 이게. 엄마. 엄마 이거 아빠 디스야. 아빠 디스 좀 받아야 돼. 네. 자, 이불을 이렇게 쌓아놓고 방송을 마저 할게요. 네. 엄마 이거 버릴 거예요? 뭐? 이거 버릴 거예요? 어머, 이 베갯잎도, 예, 보여주셨네. 예, 요렇게 이제 베개 껍데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아이는 왜 엄마랑 몸매가 저렇게 다른고? 일로 와. 일로 와. 나도 옛날엔, 나도 옛날에는 내가 한가닥 했어, 이 사람들아. 댁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배아따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신문이란다. 이불 보내주셔서, 예, 이불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배아따님, 심술꾼님, 감사드리고, 특히 심술꾼님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안 믿지, 또. 이리 와. 내가 증거 사진을 갖고 있어, 증거 사진. 이거 봐봐. 이게 망치 부인의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모습이야. 딱
딱 20년 전 망치 부위는 이렇게 생겼었어. 아사다마오? 이씨. 이 나라니까! 뭘 믿을 수가 없어. 이것들이 진짜. 고깃덩어리님, 그 18개 쏘시면서 팬클럽 가입하시네요? 일단 숫자는 좀 그렇지만 내가 고맙다는 인사는 해주고 본인 인증해주세요. 야! 이거 나 맞다니까! 아니 내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본인 인증을 하래?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니? 남의 사진을 A 아니네? 어머 이거 웬일이니? 얘 이것들이 진짜. 또리 이모님 감사합니다. 예. 자, 본인 아님. 해보자는 거야 지금? 예. 자 우리 이제 그만 진정들 하고. 예. 여보, 당신이 그렇게 이불 안 사주고 버텼지? 예. 아니 우리 집에 이불이요. 이불이 너무 없는 거야. 이제 이불을 사려고 그러면 겨울에는 그런 거야. 곧 봄이 온다. 그래서 이불 못 사게 해. 그리고 이제 봄에 또 이불 살려고 그러면 곧 여름 온다. 그러면서 못 사게 해. 그래갖고 지금 있는 이불이요. 이 그 밑에 침대 카바는 결혼했을 때 1996년에 산 침대 카바 지금까지 쓰고 있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뭐라 그러나 이거 깔개 그거 10년 됐어. 10년. 근데 그나마 이제 내가 이제 이 깔개 매트를 10년 전에 하나 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패드라 침대 패드? 침대 패드하고 이불하고 한 세트를 이제 또 산 거야. 그때도 내가 질러버린 거지. 근데 그 질러버린 그 침대 이불을 두꺼운 이불은 우리 딸 방에 있어. 그리고 나는 그 밑에 그 깔개를 덮고 자는데 어느 날 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날 자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 침대에는 여름 이불을 덮어놓은 거야. 여름 이불을 덮어놓고 내가 덮었던 그나마 그 침대 패드로 썼던 그거 극세사 침대 패드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불 나 춥다고 했더니 안아줄게 이러면서 그 여름 이불을 덮고 잤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딸 추울까봐 그 이불 한 겹 덮은 애한테 내 것까지 뺏어다 또 준 거야. 얘가 애를 2겹을 덮어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는 발가락에 땀이 났다고 막 욕을 해. 와, 씨. 그리고 내가 이제 베개가, 우리 집 베개도 저기 한 15년 됐어. 내가 이 베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8베개 해줄게. 그래 놓고 안 해줘! 루루님 감사합니다. 베개를 사겠다 그러면 8베개 해준다 그러고, 이불을 바꾼다 그러면 안아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불을 못 사게 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이제 신창시장 갔는데 그때 딱 살라고 그랬는데 짐이 너무 커가지고 못 사갖고 왔잖아. 그랬더니만 오늘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예, 머리가 무거워서. 에이 진짜 씨. 하여간 네 이쯤에 별풍선 안 쏘는 걸로 봐서 안 보고 있나 봐요. 네, 집에 와서 보겠죠? 겁나지 않아? 자, 우리 계속 신문 이야기예요. 신문 이야기. 자, 미국의 신문 유명한 거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워싱턴 포스트는 누구의 입장? 공화당 쪽 입장에 강하고, 그 다음에 뉴욕 타임즈는 그 민주당 쪽 입장에 강하다.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위 이제 그 경제신문으로 그 중립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신문이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실은 경제와 정치를 보는 신문이야. 경제와 정치의 관계. 자, 그 신문에 나온 내용이 미국 대북 억지 전략 소기 성과 거뒀다라고 자체 평가. 미국이 대북을 억지하는 전략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읽어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한 백악관은 이 전략이 위기를 심화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공세의 수위를 낮추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백악관에서 가졌던 자세가 뭐냐면 플레이북이라는 노선이었는데 그 내용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해갖고 B2, B-52, F-22, 뭐 레이더 이런 걸 막 띄워가지고 북한을 이제 너는 절대 군사력으로 우리를 넘볼 수 없어. 이걸 보여준 그 전략이 위기를 심화시키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공세 수위를 낮추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올 초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순서와 전술을 담은 이른바 플레이북을 승인했다. 이 플레이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에 대해서 투필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F-22 전투기의 공개 군사훈련은 모두 플레이북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주 들어 종전 전략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소형 핵무기, 그러니까 종전은 이제까지 했던 플레이북 전략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소형 핵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신임 지도자도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이 미국이 의도한 것보다 더 분개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북한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그럴 경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국지전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국지전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북 관계를 풀어갈 때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져? 국지전이 벌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문제는 내가 왜 잠을 못 잤냐? 어젯밤에 왜 잠을 못 잤냐 하면 오늘 새벽이지. 오늘 새벽에 미국이 감청을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감청으로 알아냈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야. 오늘 새벽 5시에.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느끼는 어려움은 뭐였냐면 이 미국과 북한과 이 남한이 셋 다 국지전을 원하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 미국이랑 북한, 그리고 남한 행정부도 국지전을 각오하고 있는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전면전 가능성은 없지만 언제나 국지전에 대한 도발 가능성은 감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셋 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국지전이라는 게 뭐냐면 연평도 같은 거야. 가령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평도가 포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확전이 안 된 거야. 전쟁 준비로 과열이 안 된 거야. 그런 작은 규모의 전쟁을 국지전이라 그래. 근데 이 연평도를 한번 해보니까 어땠냐면 그다지 경제에 큰 타격 없이 연평도에 포격을 받았는데도 경제적인 타격이 별로 없었고 그 피해 구역이 그 연평도에 한정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큰 피해를 안 봤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국지전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는 판단을 일부에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지전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셋 다 똑같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이나 국지전의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국지전의 가능성을 다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문제가 뭐냐? 국지전도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가 국지전이 벌어지면 거기서 끝나. 근데 국지전을 준비했다.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가는 걸 누가 통제할 거냐고. 이게 어저께 내가 들었던 공포였어요. 셋 다 똑같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셋 다 똑같이 국지전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국지전을 할 마음이 있나 보다. 완전히 전면 충돌로 가고 있었잖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그 국지전의 규모나 또는 그 희생의 정도나 이게 그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걸 누가 막을 거냐는 거지. 우리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싶어도, 우리 남한 정부에서는 이 정도로 끝내고 싶어도 북한의 김정은이 씨발 우리 여기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리고 밀고 내려오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때 누가 막아.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국지전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게 맞대응을 해서 달려가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어제 나온 뉴스 내용 보셨어요? 예. 어제 나온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 정부에서 그 F-35를 60대를 주문 요청했다. 그쵸? 어제 한국 정부에서 F-35 60대를 주문하려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최소 12조 원이야. 60대를 사는 비용이 최소 12조 원인데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거 16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아. 16조 원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눠서 줄 거야, 아마. 해마다 5조 원이나 6조 원 이렇게 나눠서 줄 거라고. 보통 미국 무기를 사는 게 1년에 한 7, 8조 원어치 사는 걸로 알아요. 1년에 7, 8조 원 정도를 외국 무기를 우리나라 정부가 사들이고 있는데 그 돈을 이제 오로지 미국 전투기에다가 주는 거야. 어제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F-35가 너무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다가 가격에 비해서 결함도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F-35 기계를 F-35 전투기를 살려고 했던 나라들이 지금 다 발을 빼는 분위기야. 규모를 축소시키고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 그 F-35를 우리나라에서 60대를 사기로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플레이북이라는 전술이에요. 올 초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순서와 전술을 담은 이른바 플레이북을 승인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펜타곤이, 미 국방성이 이 플레이북을 제안을 했고 그걸 오바마가 승인했다는 얘기야. 이 펜타곤, 미국의 국방성은 누가 주도한다? 미국의 국방성을 주도하는 세력이 소위 군수산업자들이야. 군수산업자들이 미 국방성에 로비를 하고 거기에서 이 전략을 결정한단 말이야. 세계 지배 전략을 거기서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들이 주장한 게 플레이북이야. 이 플레이북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의 무기를 다른 나라가 사들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특히 남한이죠. 현재 있잖아요. 미국 무기를 사는 게 우리나라 말고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안 사. 사려고 하질 않아. 왜? 전쟁을 원하질 않는 거야.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어제 저녁 때 주가 폭락했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 오늘 종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개성공단이 흔들리면서 이 개성공단이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김대중 이전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외국계 금융이 잘 안 들어왔어. 왜 안 들어왔냐?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펴고 북한하고 남한이 전쟁할 위험성이 없는 평화 정책을 펼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개성공단이 운영되는 걸 보면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들어와 있었던 거야. 근데 개성공단이 닫힌다. 금강산 관광 때 되게 반응이 컸어. 근데 금강산 관광 닫히고 그래도 개성공단이 유지되니까 남북의 전쟁 리스크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계속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개성공단이 닫히는 걸 보면서 매도를 한 거야. 주식시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심했다는 거야. 외국인들 매도가 되게 심해갖고 어제 주가가 폭락을 한 거야. 그리고 주로 오늘도 폭락. 커봐. 오늘 주가 폭락하고 근데 이 폭락하는 거 이거 개미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대기업들은 손해를 안 봐.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주식은 계속 사들이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면 대기업 주식은 사들여. 왜? 대기업 주식이 우리나라 권력자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주식값이 떨어지면 자기 재산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자꾸 쏟아부어갖고 대기업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 주식은 폭락을 안 하는데 나머지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자꾸 투매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개성공단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북한하고 그 개성공단은요 북한한테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이 TV조선을 비롯한 조중동이 북한이 개성공단 안 건드리는 거 봐라. 그러면서 계속 약을 올렸어. 우리 정부하고 우리 언론이
북한에서 개성공단 안 건드리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개성공단은 못 건드린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쪽에서 저러다가 개성공단을 건드리면 경제적인 타격이 온다. 그랬더니만 우리 정부하고 우리나라의 언론, 싸가지 없는 언론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외화벌이라는데 미쳤다고 그걸 건드리겠냐 이런 거야.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못 건드린다라고 계속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죠? 지난 주말부터요. 뉴스 찾아봐. 내 말이 맞지? 뉴스 찾아봐. 지난 주말부터 개성공단이 유지되는 걸로 봐서, 지난주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난주 중반에 개성공단은 평화롭게 운영된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 그들이 지난주 주말에 가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로 봐서 김정은이를 뻥카치고 있는 거다. 그런 식의 언론을 계속 보인단 말이야. 그러더니만 지난 주말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이 개성공단 못 건드린다. 그런 여론이 나와. 언론 보도가 나와. 왜냐하면 이 개성공단이 북한으로서는 외화벌이라는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닫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갖고 약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뭐? 한번 보여줘? 이러면서 개성공단을 건드려버린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주가가 폭락한 거야. 개성공단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개성공단을 건드리니까 외국에서 반응이 온 거야. 그 필리핀하고 태국에서 자기네 국민들 소개령이 내렸어. 소개령이 뭐냐면 철수해라. 여기 위험하다. 개성공단이 건드려지는 순간 외국은 반응을 해요.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다시 생긴 거야. 그래서 개성공단을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개성공단 어차피 북한이 포기 못해. 지네 외화벌이 수단인데. 그러면서 계속 약 올렸다니까.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을 건드리니까 해외 주식이 투매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몰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차세대 전투기라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어. 내가 알고 있는 한에는 F-35에 대한 반발이 많아서 우리 정부에서도 F-35로 안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고민 중에 있었다고. 근데 미국의 플레이북 방침이 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 북한에다가 계속 한미연합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투력을 과시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작게 5029라는 걸 갖고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플레이북 정책을 내놨던 거야, 미국이. 그걸 갖다 오바마가 승인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위기를 갔는데, 저 플레이북을 제안한 쪽이 뭘 원했냐? 이걸 원한 거야. 미국 전투기 사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2조 원을 미국 전투기 회사에 주는 거야. 최소 12조 원. 내가 알고 있기로 16조 원 규모로 알아요. 아마 최종적으로는 16조 원이 넘어갈 거야. 16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걸로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을 계속 압박했잖아. B-52, B-2, F-22, 해상 레이더 이런 걸 계속 주면서 북한을 자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그럴 때마다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너네 한국과 미국이 계속 군사 도발하면 한반도 핵전쟁 일으키겠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김정은이 혼자 민쳐 날뛰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원래 또라이야. 근데 그 또라이를 계속 자극을 한 거야. 칼든 미친 조폭을 막 이렇게 야! 이러면서 막 겁을 준 거야. 막 욕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 저기 싸움 못하지? 칼든 미친 조폭한테 둘이서 서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너 싸움 못하지? 찌르지도 못해서 뻥카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든 미친 조폭이 쑤셔. 그게 지금 미국이요. 계속해서 3월 달에 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계속 무기를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핵무기를 쏟아붓겠다. B-52, B-2를 진짜 한반도에 갖고 왔다니까. 기사 찾아보니까 한반도에 왔다 갔어. 그러면 북한에서는 봐봐 거기다 우리나라 남한의 애들이 뭐라고 쓰고 다녀. 소위 청년 우군들이라는 애들이 쓰고 다니는 게 이번 판에 북한 쓸어버리자 그랬잖아. 그쵸? 이번 판에 북한 아예 숨통을 끊어놔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막 쓰고 다닌 거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 세대에 우리가 죽자 뭐 이런 글까지 쓰면서 전쟁도 불사한다. 북한을 쓸어버리자.
그러면 이 칼든 조폭이 등 뒤가 벽이야. 그럼 뭐 할까? 칼든 미친 조폭이 등 뒤가 벽이면 앞으로 나오면서 찌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청년 우군이라는 애들이, 예, 이 청년 우군이라는 애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거예요. 전쟁하자. 근데 이 새끼들 진짜 웃겨. 앞뒤가 안 맞는데 전쟁은 절대 안 난다 그래. 그죠? 한번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소위 청년 우군이라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쟁은 절대로 안 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지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쟁하자. 보신 분. 소위 돌아다니는 애들 중에 전쟁 절대로 안 난다. 그래놓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쟁을 해야 된다. 봤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해. 굉장히 단정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 안 난다 그런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 안 난다라고 발표를 해요.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러면서 그렇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자 이런 개소리를 해. 그러면서 얘네들이 원하는 건 북한에 식량 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북한에 퍼줄 거냐? 퍼줘봤자 북한에서 도발을 계속하는데, 그지? 그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을 받느니 차라리 전쟁을 해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가서 멋지게 싸우다 죽을 거다. 멋지게 싸워서 가족과 나라를 지킬 거다. 근데 전쟁은 절대 안 난다. 맞죠? 이렇게 얘기하지? 자, 이게 지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보신 분이에요. 예.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주장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미국이 있다. 그쵸? 5번째, 전쟁 절대로 안 난다.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미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어저께 베트남전 보여준 거야. 베트남전을 그래서 보여준 거라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해버리니까 그냥 빨갱이가 차지해버린 거 아니야. 베트남 전쟁을 왜 유지를 했느냐?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미국의 군수산업체에서 만든 무기를 계속 갖다 쏟아부을 거 아니야. 여러분 들어봤죠? 그 네이팜탄. 네이팜탄이라는 게 베트남 전쟁에 쏟아진 화기잖아. 화력 무기. 엄청난 연료를 쏟아부으면서 다 태워버린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왜, 고엽제 뿌리고 폭격해대고, 그러면서 이 베트남에다가 미국에서 계속 무기를 쏟아부은 거야. 근데 베트남이 밀림이 많대요. 베트남이 밀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실제로 그 폭격이 효과를 못 본 거야. 그래서 밀림을 갖다가 고엽제를 뿌려서 밀림의 나무를 다 죽이고 그 산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 땅을 보려고 뭔가 막 쏟아부었는데 보면은 그냥 맨산, 밀림 막 이런 데다 쏟아부은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갖다 썼는데 베트남에서 희생자가 안 나와. 월맹은 더 강해져.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언제까지 이 소모적인 전쟁을 할 거냐. 그래서 미국 산업가들이 이 산업을 발전시켜야지 언제까지 무기 장사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면 그게 이제 공격거리가 된단 말이야. 불필요한 전쟁에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선거 때문에 뺀 거야. 미군을 뺐다고. 그러니까는 베트남이 공산화돼버린 거야. 미군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는요. 그러면서 얘네들 그런다? 5번째,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래놓고 미군 빼면 어쩔 건데 절대로 안 뺀대. 뭘 절대로 안 빼. 미군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번 군대를 뺀 적이 있어요. 2번인가 뺐지, 크게. 언제? 에치슨 라인 변경하면서 1950년에 한번 철수했었고, 그 다음에 카터 대통령 때도 미군 철수했었고, 미군 철수 대대적으로 추진했었고, 그런 거잖아.
미군이요. 절대로 못 뺀다? 아니야. 미국 내에서 이게 지금 60개국에 미군이 파견되어 있어요. 미군이 세계 60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 60개국의 미군을 운영하는 돈, 매번 물건을 갈아대고 무기를 공급해서 훈련시키고 그 돈이 막대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거야. 미국은 지금 국가 재정 위기야. 미국의 국가 재정 위기에서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내야 되는데 공화당이 오바마더러 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가 너 어떻게 도와주니? 그러니까 저 플레이북을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북한의 자극을 받아내고 그러면 남한에서 무기를 살 거다. 그게 플레이북이야. 저 플레이북이 결국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라고. 미국의 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난동을 피우면 남한은 무기 사게 돼 있다. 그래서 어저께 그거 봐봐요. 객관적으로 어저께 F-35를 60대 주문하니까 오늘 새벽에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야. 대북 정책이 충분히 했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자는 북한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그럴 경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장난하냐? 3월 달에 훈련할 때부터 북한을 자극했잖아. 그런데 그 무기 구입할 때, 구매 요청할 때까지 몰랐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미군 훈련에 대응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즉각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군 훈련에 대응해서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즉각적으로 취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첩보당 당국과 달리 행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이 방심한 틈을 타 북한이 경솔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종전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 해군이 유도미사일 요격 구축함 2대를 한반도로 이동 배치했다는 언론 보도를 시인한 이후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백악관과 국방부는 이 작전을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플레이북에 포함된 전술도 아니라고 전했다. 구축함을 배치한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 백악관이 의도했던 것보다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부서 간에 조율됐던 대로 작전이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아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유도미사일을 요격 구축함 2대를 1월 달에 한반도로 이동 배치했구만. 그거를 언론에서 보도를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만 북한이 지금 이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구만. 구축함을 배치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백악관이 의도했던 것보다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들도 부서 간에 조율했던 대로 작전이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아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기 전까지 플레이북의 다음 단계 시행을 보류했다. 행정부는 다음 단계의 군사적 과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조지 리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미국은 한반도의 온도를 낮추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플레이북의 막강한 후원자 중 한 명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일 미국과 아시아 각 강국들을 복잡하고 폭발 위험이 높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3일 괌에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B2 폭격기를 출격시킨 것처럼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북한이 중전기 미사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과거에도 취했던 전략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잇따른 도발을 일삼자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한미연합군 군사훈련을 준비하면서 플레이북을 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도발을 일삼자 플레이북을 짜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북한뿐만 아니라 대북 강경 노선을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에도 미국이 한국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남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것이 미군 태평양 사령부가 노린 홍보 효과다. 뭐요? 대북 강경 노선을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
여기서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그렇게 보네요. 에서도 그 박근혜 정부에도 미국이 한국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남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것이 미군 태평양 사령부가 노린 홍보 효과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너네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네들은 군사적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플레이북을 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미국 첩보기관들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 방에 들어와서 미군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이거 믿고 그런 거구만. 미국 첩보기관들은 플레이북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북한 정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생존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 한국과 미국이 반격에 나서면서 북한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렇게 분석했다. 판단을 조금만 잘못 내려도 전쟁의 불씨가 당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 전반에 걸쳐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지 않으리라고 추정한다.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해도 정권의 생존이다. 백악관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관련 대책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취임을 한 지 얼마 안 된 헤이글 국방장관은 플레이북에 찬성했다. 존 케리 신임 국방장관도 그 밖의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의견에 지지했다. 논의 참가자들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미국이 세심하게 단계를 높여나가는 것이 낫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측 목표 가운데 하나는 남한에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북한 위험에 직접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시기마다 군사훈련을 감행하면서 남측에 위협을 가해온 전례가 있다. 그런데 행정부 일부 관료들은 북한을 도발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첩보 당국은 CIA를 얘기하죠. CIA는 북한이 전쟁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압박하는 그 과시형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행정부 안에서 지금 그런 전술이 도리어 의도하지 않은 북한의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일부 관료들은 백악관과 국방부가 첩보기관을 신뢰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첩보기관들의 북한 동향 예측은 정확했던 적도 있지만 빗나간 적도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속마음을 뚫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첩보기관들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첩보기관들은 베일에 쌓인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대북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고위급 인사들 중에 반론을 제기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리비아, 북서아프리카, 시리아 등 해외 무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마다 이견이 분분해 쉽사리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플레이북을 진행하라고 승인했다. 한미 독수리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장거리 B-52 폭격기가 지난달 8일 한반도 상공을 저공 비행하면서 플레이북 1단계가 막을 올렸다. 그로부터 2-3주 지난 시점에서 백주 대낮에 미주리주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B-2 폭격기 2대가 서해상 직도 사격장에 훈련탄을 투하했다. 미국 첩보기관들은 계획대로 북한 측 동향을 감시했다. 미군 폭격기의 시험 비행 이후 북한은 미국 국방부와 첩보당국이 예상했던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강경한 어조로 남한과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거 봐! 나와 있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 B-2를 띄워서 그 훈련탄을 투하한 거야. 미국의 첩보기관들은 계획대로 북한을 감시했는데 미국 폭격기의 시험 비행 이후 북한은 미국 국방부와 첩보 당국이 예상했던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강경한 어조로 남한과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달 31일 미군의 주력 전투기인 F-22가 한국에 출격하면서
북한은 또 한 번 분개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 공세를 강화한 지 주말 국방부는 유도미사일 요격 구축함인 존 S 맥케이노와 디케이터호를 서태평양으로 이동시켰다. 미국 관계자는 이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하는 신중한 후방작전의 일환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국방부는 주말에 맥케이노와 디케이터호 배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구축함의 이동 배치는 플레이북에도 없는 내용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구축함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북한이 도전으로 받아들일까 두려워서 쉬쉬했다. 구축함이 한반도를 향해 이동 중이라는 뉴스 보도가 흘러나오자 해군 당국은 군 작전 사실을 시인했다. 방어적인 성격의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도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백악관 관리는 해군은 국면을 전환시켰다라고 전했다. 첩보기관들은 정치 기반자들에게 심각한 군사 대응을 촉발하지 않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강경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첩보당국 내부에서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첩보당국은 이번 주 자체평가를 내놨다. 첩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북한은 행동은 없고 발언만 연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부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늘고 있다. 행정부 고위관리 한 명은 플레이북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으며 북한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한국을 안심시키면서도 기존 전략을 철수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원문 보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방금 이 기사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읽는 뉴스에 가서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어판 관련 기사 주소라고 평화의 밤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새 창에서 열기를 하시면요. 방금 보신 기사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원문 기사도 있으니까 번역이 좀 번역이 약간 좀 미국식으로 번역한 것 같아. 우리말로 매끄럽지 않고. 그래서 원문을 보시고 싶은 분은 원문을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그 국방장관을 누구도 펜타곤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을 이제 세운 거잖아. 그러면서 약간 그 공화당 쪽 사람들하고 그 교류를 하는, 그러니까 연합정부처럼 지금 오바마 정부가 그 공화당하고 연립정부 형태야.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제 재선을 해가지고 이 4년을 보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요, 미국의 공화당 쪽이 얼마나 거칠게 반응했냐 하면, 오바마 당선되자마자 무슨 그림 나왔는지 알죠? 고릴라를 경찰이 쏴 죽이는 그런 만화, 만평이 나왔어. 그러면서 이 오바마를요,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욕하듯이,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노무현을 막 희화하고, 무시하고 막 되게 깔봤잖아. 깔보고 막 가지고 놀고 조롱하고. 그런 것처럼 오바마를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첫 해에 2008년에 굉장히 심하게, 2009년에 굉장히 심하게 다뤘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을 한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4년 전에 오바마 모습하고 지금 오바마 모습이 전혀 달라. 10년은 늙었어. 그치? 10년은 늙었어, 10년은. 그게 왜 그러냐면 공화당 쪽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노무현 정권 때 한나라당이 발목 잡은 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가 이번에 재선 정부는 연립정부를 세웠고, 그 연립정부는, 그러니까 사실은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세계에서 어떤 기대를 했냐 하면 이 부시가 세웠던 전쟁 전략을 수정할 거라고 생각했어. 부시는 전쟁광이라는 게 전 세계의 공평이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집권을 하면 당연히 전쟁 중심의 그 정책을 포기하고 경제발전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바마가 지난 3년 동안은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렇게 그 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했다면, 이번에 플레이북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공화당과 연립정부를 만들었고, 그 공화당 쪽에서 요구하는, 군수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였단 얘기야. 그래서 북한을 압박하고, 여러분 방금 그 기사에서 봤죠? 북한에다 일부러 B-52, B-2, F-22를 띄워서 자극을 한 거야. 그래서 북한에 공격적 발언을 이끌어낸 거라고. 그러면서 남한 정부한테 너네는 미군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지금 기사가 그거죠. 제가 지금 잘못 읽었어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이 그거라고. 우리 똑같이 읽었잖아. 남한 정부를 안심시키면서 너희들이 직접적 군사 대응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키면서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인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3월달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자극을 했고, 그래서 북한이 진짜 사고를 칠 수도 있다라는 행정부 관료들의 걱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 플레이북, 즉 북한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겁주기 정책을 지금 전환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결론은 지금 미국이 정책을 변경한 시점이 오묘하게도 미국 그 폭격기 F-35라는 다른 나라들이 비싸서 이 다른 나라들이 비싸서 안 사겠다는 폭격기를 우리나라에서 60대를 사들이기로 했다고. 그리고 나니까 지금 북한을 겁주기가 멈춘 거야. 멈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아. 결국은요, 지금 우리 한반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진짜 전쟁 나요, 아줌마? 어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전쟁 나요? 이러면서 되게 두려워했대잖아. 애들은 정말 전쟁 나는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근데, 그런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쟁 공포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 왜? 전쟁 공포를 팔아야 뭐가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누구야? 무기를 만들고 중개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쟁 공포를 팔아서 결국 우리나라의 비행기 60대를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비행기 띄우는 훈련을 안 하는 거야. 이건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그리고 그것마저도 웃으면서 답변하는 국민과 국회를 비웃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거 자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눈치도 채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인지 부조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어쩌면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소통 행정을 하겠습니까? 국민과 국회와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수온 변화에 따라서 수산 자원의 변화, 어족 자원의 변화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해수부 장관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모르는 걸 자랑처럼 여기고 웃으면서 답변하고, 예를 들자면 5대 해양 강국의 비전과 청사진, 그것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될 자리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횡설수설하고 그것도 웃으면서 답변하고, 그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장관으로서 방계약을 대규모로 살포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 문제를 지적한 내용은 혹시 알고 있나요? 친환경 스미라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약제를 물어봤나요? 네.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물어봤죠? 동문서답도 유분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아니, 그 내용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알고 계시냐고요? 감사 결과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모른다고 하셔야지. 네.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무슨 내용인데요? 제가 물어본 내용이 그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스미라보가 WTO에서 권고하는 친환경 약제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우리 공무원에 의하면 스미라보는 WTO에서 정하는 독성 등급 3으로서 어독성이 높고, 어독성이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유아기형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천연덕스럽게 친환경 약제라고 답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 사과하세요. 어떻게 사과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하면 해양수도가 됩니까?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구체성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대답하시는데. 글쎄.
네,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학자가 아니세요. 네, 네, 알고 안 있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가서 알고- 원론만 이야기하고 창조경제 이야기하는데 민간의 창의성 이야기하고 지금 세미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저기 내용 자체를 그게 몇 순위에 아니, 몇 그러면- 순위로 변동되고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가 드리긴 안 됐기 그래가지고. 때문에 뭐 언제까지 네. 짜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도 안 하시면서 아니, 저희는 지금 아니, 지금 물동량이 네. 지표가 아니라고 그랬지 연구를 않습니까? 많이 네.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저 5년도 넘었네요. 저 태안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 잘 아시죠? 네. 그 부분도 좀 연구하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안 사건에 했습니다. 관해서는 예. 연구를 전혀 안 했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유리오염이라 가지고. 네. 그때 뭐 우리 어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주민들도 그렇고요. 이 해양도 많이 오염이 됐는데 그 부분은 예, 알고 있습니다. 추적을 안 해보셨네, 그러니까. 예, 예. 오늘 어족 자원에 대해서 그러면 해양수산계보다 수산은 뭘 공부했습니까? 수산 쪽에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관리 이런 쪽을 했던 아, 그 수산은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 자원 아, 네, 이거 아니 큰일 전혀 났네.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저 수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민들이 걱정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업에 대한 GDP 성장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GDP 성장이요? 예. 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근데 지금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권역이요? 저 권역까지. 앞에 있는 걸또 말씀 전부 모르면 어떤 걸 뭘 어떻게 하려고 얘기해 보셨어요? 저기 제가 현안 사항으로만 그냥 적당히 대답하고 예, 이게 웃으면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장관 태도가 내가 볼 때는 아주 불성실해요. 그런 자세로 예. 이 국회 청문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걸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 적당히 얼버무리고 웃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되질 않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8개 권역으로 돼 있어요. 항만이. 네네. 저 여자가 누구냐면, 저 여자가 누구냐면 이제 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인데, 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이제 지명을 한 거지. 아우, 내가 진짜 같은 여자로서 쪽팔려가지고 내가 진짜 방송 진행을 못하겠다, 내가. 이 모래 속에서 찾은 저주야, 저주! 어디서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는 나봐, 이씨.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여성 고위공직자가 나오겠어? 나 진짜 그냥 모래. 그냥 모래. 지난주에 하청 사과라고 그러더만. 하도급 사과? 아랫사람 이렇게 왜 대기업에서 건설을 딴 다음에 그걸 이류 건설회사한테 이렇게 하도급을 주고, 그리고 이류 건설회사는 또 이 삼류회사한테 또 하도급을 주잖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건설을 하는 건 이제 삼류들이 막 그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 이제 이류 건설회사들이 이제 뭐 틀을 세우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 그 하도급 사과라고 지난주 토요일에
그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맞죠? 지난주 토요일이었지?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대변인이 막 뻘뻘 나와. 뻘뻘 나오니까 생방이 딱 켜진 거야. 뭔가 중요한 브리핑이 있구나. 그랬더니 뭐 그동안에 인사사고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뻘뻘 들어가 버렸어. 그게 박근혜가 인사사고를 쳤는데 그걸 그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으로 사과글을 14장가? 두 문장을 써가지고 와서 대변인이 뻘뻘 읽고 들어가 버린 거야. 기자들이 황당해가지고 멍하고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야. 17초 사과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러면서 이 윤진숙을 내놓을 때 저 아줌마가 윤진숙인데 윤진숙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내놓으면서 뭔가 이렇게 뭐라냐면 그 뭐 문제 없을 거다.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거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내놓은 아줌마인데 뭐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 지리적으로 무슨 국가?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어떤 국가예요? 반도 국가예요. 반도 국가는 이 반도 국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반도 국가는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성패를 갈라. 영국이나 일본이 섬나라라는 한계를 딛고 성장한 이유가 뭐냐면 해양수산자원 관리를 아주 목숨 걸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섬나라 중에서 굉장히 발전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 우리나라도 지금 해양수산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가 달라지는 문제야. 그런데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명박이 없애버렸잖아. 해양수산부 장관 필요 없다면서 없애버렸어.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가 부활을 시킨 거야.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부활했는데 저 아줌마를 데려다 놓은 거야.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 그러면서. 진짜 박근혜 정부 왜 저러냐. 이거 지금 박근혜 정부가요. 이 오마이뉴스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누가 그것 좀 찾아줘봐. 누가 저기 오마이뉴스에서 오늘 오마이 메인에 떴던 건데, 그렇지. 전쟁 위기의 정점. 지금이 미국의 노라고 말할 때다. 전쟁 위기의 정점. 지금이 미국의 노라고 말할 때다. 임기와 함께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위기. 예상보다 임기와 함께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위기는 예상보다 빠르고 파괴적이다. 국정수행 지지율 41%,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이다. 부패 부정으로 인선과 동시에 낙마하기 시작한 국무위원들, 17초 하도급 사과 성명으로 대표되는 소통 부재, 대대적인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복지 공약, 그중 전쟁 위기는 가히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 원인은 크게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민심 위반을 촉발하는 측근들의 부정부패, 보수 우익 진영마저 불만을 갖게 만드는 유신형 불통 리더십,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빈부격차, 민생 파탄은 내부 요인이다. 그리고 갈수록 노골화되는 갑을관계형 한미동맹. 갑을관계형이라는 게 갑이 주도권을 갖고 을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극한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 파탄, 한층 약화된 미 국가 재정 위기, 동아시아 분쟁을 부추기는 일본 극우화가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 협력 관계로 돌아서려고 했더니 조금 아까 아베가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을 추가 제재하겠다. 일본은 2년 동안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한다고 아까 아베가 발표를 했어요. 또한 이 두 요인들은 서로 상호 보조를 맞춰가며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2일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시킨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동시에 미 무역 대표부 이름으로 발간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외국 금융업체를 곤란하게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 국가 재정 위기가 가불관계형 한미 동맹을 통해 한국의 민생 파탄을 가속화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지금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 금융업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열을 하는 거야. 미국의 금융이 들어와 버리면 한국 금융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 금융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보험이니 의료니 모든 걸 다 장악하면 실제로 나중에 얘네들이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 민생은 파탄이 나는 거야. 현재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채 벌어지는 외부 위험 요인들의 증폭은 현 정권이 단순히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되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는 공포마저 들게 할 정도로 그 양상이 대단히 파괴적이다. 지금 모습이요. 꼭 100년 전쟁에 나오는 박정희 정권 초기 모습이야. 외부 위기 요인을 현재 상호 복합적 작용을 통해 한반도를 전쟁 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이 모든 요인들은 절묘하게도 전통적 우방 미국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미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 외부 요인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 미국 국가 재정 위기에 심하다. 내가 뭘 했어? 내가 이랬지? 미국 국가 재정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양적 완화 조치로 대변되는 달러 방출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려 했으나 폭증하는 연방정부의 빚은 결국 미국을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 상황까지 내몰았다. 최대 2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무급 휴가로 사실상 해고당하게 되었으며 미국 내 경제 시책들이 차례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시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면서 완전히 경제 다운이 돼버렸잖아. 그걸 지금 오바마 때 극복이 안 된 거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를 떠난다는 것은 세계 달러 패권을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동북아에는 미국과 경제정책 궤를 함께하는 일본이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 채권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이 있다. 결국 미국이 대북 제재를 중단하고 위기 고조 행위를 멈춘다는 것은 미 달러 경제 패권의 핵심 기둥을 포기하는 것으로 미국은 설사 본토가 핵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대두되더라도 순순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선택한 아시아로의 귀한 정책의 본질이다.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재미없어요? 이거 지금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하지 말아요? 재미없어 하지 말아요? 내용을 이해했고, 예. 그러면 이거 계속해요? 계속해? 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예, 계속 할 테니까 여기 지금 떠드는 애들 때문에 얼릴게요. 얼리고 할게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 패권
패권국이 외부의 공격 가능성 때문에 스스로 패권을 내려놓은 전례는 없다. 독점 자본을 주축으로 한 역대 패권 국가들은 합리성이 거세된 무모한 침략과 도발을 통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곤 했다. 히틀러의 독일과 히로히토의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패권 국가들을 유지할 물질적 토대가 사실상 군사 침략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와 같다. 미국은 인디언을 학살하며 건설된 이래 520년 동안 2년 이상 전쟁을 중단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어머. 둘째,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갑을 관계 형태의 한미 동맹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의 재정 위기에 심하다. 이것이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죠. 네. 어디서 이런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처한 그 외부적인 위험 요소, 박근혜 정부가 처한 외부적인 위험 요소 첫 번째가 미국의 국가 재정의 위기 심화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갑을관계 형태의 한미동맹이다. 미 국제 첨단 무기가 국내에 들어와 뽐내듯이 연습하는 현재의 해구산 정책은 이러한 한미동맹이 결국엔 우리의 목줄을 겨누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B-52 출격 하루 전 서울을 방문한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례적으로 B-52 폭격훈련 사실을 밝히며 첨단 무기의 위대성을 설파했다. 하지만 한 발만 쏘아도 수백만 명이 핵 참화 속에서 타죽게 되는 전략 핵 타격의 피해는 나만이라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인민군의 요격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거나 방해 전파에라도 걸려 방향을 잃은 미사일이 한반도 남쪽에 떨어진다면 단 한 발로도 10개 이상이 단 한 발로도 도시 10개 이상이 박살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구산 정책의 본질은 우방국에 대한 보호가 아닌 자국 무기의 실험과 판매를 통한 이권 획득에 있다. 이는 80년 전 일본이 미영 귀축의 위험을 막고 이 땅에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한다는 미명 아래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뒤 동북아 패권 확장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던 것의 새로 판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 온갖 결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구입할 차세대 전투기로 거론되는 F-35 해구산 강화의 명목으로 도입한다는 미국산 벙커버스터는 그 구입 비용만도 천문학적이며 실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역으로 우리 국방력을 무장 해제시키는 길로 이끌게 된다. 이거 왜죠? 이게 왜지? 미국산 벙커버스터의 문제점이 뭐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35의 경우 구매에 총 17조 원이 소모되는데, 거봐. 16조 원 이상이라 했잖아. 17조 원이 소모되는데 이는 2013년 국방 예산의 절반이며 공군의 5년간 무기 도입 예산 전부에 해당한다. 구입 후에는 30년간 운영비로 30에서 90조 원을 조달해야 하며 만약 재정난으로 인해 차기 전투기 사업이 벽에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공군 전력은 2018년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첨단 고가 무기 강매에 의한 자체적 국방력의 구조적 해체를 의미한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 이거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네. 그래요. 또 이게, 올릴게요, 다시.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최근 5년간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아 벌어들인 돈보다
정비비로 벌어들인 어머 최근 5년간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아들인 돈보다 정비비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5배나 된다는 미 국무부 2012년 연례 보고서. 이거 아셨어요? 이거 알고 계셨음? 몰랐죠? 예. 와. 최근에 5년간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아 벌어들인 돈보다 정비비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5배나 된다는 미 국무부 2012년 연례 보고서는 가불관계 형태의 한미동맹에 의한 해구산 정책이 결국은 우리의 국방력을 와해시키며 오직 미국의 군수업체에 배만 불리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실제로 제이 칸이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잇따른 첨단 무기 배치에 대해 서울에 가해지는 독자 행동의 압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뭐라고요? 잇따른 첨단 무기 배치에 대해 서울에서 가해지는 독자 행동의 압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반응은 북한의 반응이 아니라 주로 동맹국들이 미군의 의지에 군사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첨단 무기의 찬양 일색인 언론 보도에 홀려 현실을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자주국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버리라는 거네. 예.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반응은 북한의 반응이 아니다. 주로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의지해 군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즉, 너네 군사적 방어는 미국이 해줄 테니까 너네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네. 이는 첨단무기 찬양 일색인 언론 보도에 올려 현실을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해준다. 예. 셋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정치를 하는데 외부적인 위험 요소 첫 번째는 미국의 재정 위기의 심화이고, 두 번째는 노골화되는 가불관계 형태의 한미 동맹이고, 세 번째로 일본의 군국주의의 야망이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 경기의 장기 침체 현상은 현실 자본주의의 쇠락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는 쇼와시대 부흥을 기치로 내건 쇼와시대 부흥을 기치로 내밀었어? 우익 아베 정권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사실로 결국 아베 정권은 이 국면을 돌파하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한국을 대상으로 각종 도발 및 정치적 행동을 벌일 것이다. 이는 그래서 지금 독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저 새끼들이. 이는 현재 우리나라 보수 우익들이 벌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 통합 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필두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종북몰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약자 및 정적에게 전가하는, 종북몰이라는 게 결국은 내부의 불만, 당 내부의 불만이나 국내의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에 있는 약자, 아베는 우리 한반도로 돌려서 독도 문제 갖고 시비를 거는 거고, 그 다음에 종북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나라당이 소위 야당을 모두 종북 세력이라고 몰아붙여서 정적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수법이다. 우익 진영의 전통 위기 모면 방식이다. 한국 여자를 강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혐한 시위의 확산 및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교과서 개정 증가 등은 이런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정치적 행동들을 이미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개시했음을 의미한다. 집중하세요.
예, 여기도 지금 얼릴게요. 네, 여기도 얼릴게. 지금 집중해봐. 지금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위기는 미국의 재정 위기이고 두 번째는 가불관계형으로 가면서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이 우리나라 핏바람먹고 있는 상황인 게 두 번째 위기고 세 번째 위기는 미국의 군국주의 야망인데 이것들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라고 막 나오는 거죠. 지금 한국 여자를 강간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혐한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교과서 개정이 증가되고 있고 이미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들을 개시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가 우리나라에 실질적 제도적 피해까지 미칠 지경까지 왔다는 데 있다. 2012년 여름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일본의 식민지 강점에 대한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족적 분노가 여전한 상태에서 일본군과 군사정보를 교류하겠다는 반민족적 발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김관진 장관이 이를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발각되어 결국 무산된 바가 있다. 지금 국방장관이죠.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것이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급부상한 김관진 장관은 군부의 대표적인 매파이자 친미파로 이 협상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문제는 작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매개로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다 실패한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이 지난달 체결된 한미 국지도발 공동대비 계획을 통해 덜컥 실현됐다는 점이다. 뭐라고요?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매개로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실패한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이 지난달에 체결된 한미 국지도발 공동대비 계획을 통해 덜컥 실현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마치 미국이 북한의 국지도발 관련해 크게 시혜를 베푼 것처럼 보도된 이 협정은 사실상 미국이 작전 통제권 전체를 행사하게 된다는 군사주권의 확장된 이항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과의 연관을 부담스러워한 한국의 입장을 배제한 채 국지 도발을 핑계로 주일 미군 개입 조항을 넣음으로써 일본에 있는 미군을 한국에다가 그 국지 도발을 핑계로 투입할 수 있다로 넣어서 미국의 전략적인 수건이 달성됐다. 즉 한미일 공조체제를 완성했다는 얘기네. 한미일 공조체제를 완성했다는 의미다. 이제 한반도는 우경화하는 일본과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군사적으로 엮이게 되었으며 앞으로 발생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입지가 좁아져 버렸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전범국가 일본을 다루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에서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시켰으며 오히려 무인도로 만들어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한국인이 살고 있던 독도를 총 3차례 폭격, 30여 척의 배와 150여 명의 어민들을 사살해 무인도로 만들어버린 전력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관계에서 독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손을 들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전쟁이라고 말한 요시다 전 일본 수상의 말처럼 한국전쟁 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은 장기 저성장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 넷째,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출입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협력 지구의 의미를 넘어 남북을 잇는 평화유지의 최후 보루였다. 개성공단이 폐쇄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는 이 같은 결정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비난하였지만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지금까지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체제 보장과 평화협정, 경제 발전이다. 60년 넘게 이어지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을 이제는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경제 부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워딩만 외쳤을 뿐 남북 간의 대화를 위한 그 어떤 행동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의 태도 변화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도발에는 응징이라는 호전적인 언사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외교의 기본에도 못 미치는 함량 미달 대응으로 도대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반도 안정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을 살 정도이다. 2012년 7월에 발간된 중국 경제주간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11만원에서 17만원,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평균 27만원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개설한 목적이 돈보다 평화와 교류라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것도 몰랐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 문 닫을 경우 한국 기업이 입는 피해는 2012년 기준 5,164억 원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수익이 900억 원의 6배나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협은 하면서 달러박스인 개성공단을 유지하려 한다는 조롱을 일삼고 막상 개성공단 출입경을 통제하자 국가안보 장관의 일을 긴급 소집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 국민을 억류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정도이다. 북한을 그리도 모른단 말인가? 북한은 북쪽으로의 출입만 막았을 뿐 남아있는 남측 인력을 내려가라고 하는 실정이다. 아 씨발. 이렇듯 무지에 기초하고 미국의 입장에 보조만 맞추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으로 한반도 정세를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4일을 기준으로 미국과 펜타곤 앞에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며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가 아닌 언제 나느냐만이 남아있다고 발언하였다. 태국과 필리핀 한국 내 자국민 소개 계획을 수립 주의 발령을 내렸으며 북한의 ICBM 이동 움직임을 포착한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에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경계태세를 내린 상황이다. 누가 보아도 한반도는 전쟁 전야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내외의 위험 요인들로 인해 사면 초가에 몰려있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기회는 있다. 알렉산더의 일화가 말해주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는 일일이 푸는 것보다 문제의 중심을 잡고 한 번에 내려치는 것이 때론 효과적이다.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의 중심은 현재 초유의 전쟁 위기로 표면화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 미국이라는 우방이 자리 잡고 있다. 잠적적 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경각에 달린 정권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에 숨통을 틔우자는 실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 가장 먼저 미국의 정책협의 대표단 이름으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파견하였다. 그만큼 미국과의 친선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박근혜 정권의 입장에서 쉽사리 미국에 반하는 행보를 벌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운 좋게도 박근혜 정권 앞에서 4월 한미 원자력 협정과 5월 한미 정상회담이 놓여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 재처리를 불허한다는 미국의 일방적 통보 때문에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박근혜 정권도 이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역시 이 문제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례적으로 존 케리 국무장관 대신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파견하여 축하의 격을 떨어뜨리는 등 양국 관계에 훈풍만 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잇따라 터진 주한미군 강력범죄와 그로 인해 높아진 국민적 반감도 박근혜 정권 대미협상력을 제고할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는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넘겨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문제와 한국 리더십의 필요성이란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천재 일우의 기회를 반드시 잘 활용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은 한미 정상회담 전인 4월 중순 대북 특사를 파견하여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의 고압적 태도, 고가의 무기 강매, 주한미군 범죄, 한반도 위기 고조와 관련하여 미국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며 동맹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평생을 공산주의 반대 이념을 가지고 살아온 백범 김구 선생도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일갈하며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통일을 위한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 참가를 위해 38선을 넘어 방북하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김구의 정신이다.
기사를 보니까, 예, 기사를 보니까 어떠세요? 자, 망치 부인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이고요. 이거에 대한 토론은 채팅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이제 3시간 51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재방송 이어드릴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요. 어저께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전투기를 구매 요청하면서 한풀 꺾이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한 정의님, 봄날의 꿈틀이님, 다산호소님, 두리두리콩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민족끼리 명단을 가지고 이 국정원에서 뭔가 이 메카시 열풍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냐 위기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나와 가족이 죽거나 장애인이 되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똑같이 평화협정을 외치고 전쟁을 반대한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북 평화특사를 파견하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는 강력한 정치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에 만나고요. 예, 월요일 낮 2시에 시사방송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릴게요. 본방으로 오세요.